오늘은 사회 문제와 주요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관련 이론과 양극화 또는 불평등과 관련된 사회 계급 및 계층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이론입니다. 우리는 이론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늘 특정한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죠. 이러한 인구는 사회학의 한 분야로서 오래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 플라톤의 경우에는 적절한 인구로 이상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중세시대에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결혼을 장려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신의 창조 산업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인구를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면서 인구가 사회 변동 그리고 사회 구조에 끼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인구를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안에는 시간성과 공간성 그리고 수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인구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으로 일정한 시간 그리고 일정한 공간에 존재하는 인간의 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구는 주어진 시대와 장소의 자연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적인 조건들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와 관련해서 자연적인 조건으로는 어떤 기후나 아니면 자연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문화적 조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시아나 한국에서 주로 나타난 남아선호 사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대에는 다산을 장려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시대에는 인구를 억제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기도 하는 것처럼 경제적 조건 또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인구는 그 특정한 시대의 사회적 소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다양한 사회적 조건이 인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구 역시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회의 존속과 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그 나라 인구의 질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나라 인적 자원의 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발전의 상황, 수준 혹은 발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인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요한 또 다른 개념으로서 인구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그래프 상에서 보셨을 때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남성의 수,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성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세로축을 보시면 맨 아래에는 0세부터 4세부터 시작해서 맨 꼭대기에 85세 이상으로 각각의 5세 단위별로 몇 명이 있는지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서 표현을 해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인구 피라미드는 다양한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피라미드형이 일반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던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인구 피라미드를 다산다사형이라고 합니다. 즉, 고출생,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고사망, 많은 노인들이 죽게 되는 어떤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보시는 바처럼 아동 청소년의 인구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의 어떤 부양 부담 또한 큰 유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반면 그 옆에 종형은 선진국형이라고도 합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출생 자체는 부터 시작해서 사망까지 완만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래프를 저출생 저사망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양비 비중이 낮고 생산성은 높은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노년 인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형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인구 비중이 낮은 형태인 건데요.
이것은 그리고 이제 노년 쪽이 좀 더 인구 비중이 높은 거죠. 이러한 형태는 점차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 주로 보여지는 어떤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표주박형이 있습니다. 표주박형은 청장년층에 비해서 소년 그리고 노년 인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형을 농촌형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에서는 과거를 생각해 보자면 아동 청소년의 인구가 많고 또 노인 인구가 많은 어떤 형태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농촌에서는 사실은 아동 청소년 인구보다는 노인 인구가 훨씬 많은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죠. 그리고 그 옆에 별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는 청장년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장년 인구 수가 많은 어떤 도시형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 외에도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사회 이동은 사회 구조 아니면 어떤 사회 체제 속에서 인간 개인이라든지 혹은 집단이 하나의 사회적 위치에서 다른 사회적 위치로 움직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 이동에는 주로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회 이동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수평 이동보다는 수직 이동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계층 간의 이동,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변화함으로써 나의 사회적 계층의 이동을 수반하는 것이 수직 이동에 해당되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사회 계층이 바뀌지 않는 경우를 수평이동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어떤 직업적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있다가 중산층의 범주로 올라갔다거나 혹은 중산층의 범주에 있다가 나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내려갔다거나 하는 변화를 일반적으로 수직이동이라고 일컫는 것이고, 제가 만약에 이직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직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승진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일반적인 사회계층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수평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에 수직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수직이동 중에는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듯이 상승이동은 더 나은 사회계층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강이동은 더 낮은 사회계층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하강이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랬을 때 사회이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는 물론 수평이동과 수직이동 두 가지가 다 있지만 대개 수직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회이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보통 사회계층이동 또는 간단하게 계층이동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회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크기 또는 산업화의 정도 아니면 교육 기회의 평등 또는 사회적인 지지 체계와 같은 것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이동이 어떠한 형태에서 어느 정도로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민주적인 평등성을 나타내는 척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을 포함한 사회과학자들은 이러한 사회 이동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수준은 어떠하고 교육과의 관계는 어떠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이 변화하면서 그 사회의 사람들이 전체적인 사회 계층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혹시 교육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혹은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와 관련된 관심들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갑작스럽게 사회 계층이 상승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요인들 때문에 이 나라에서 갑자기 사회 계층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는지와 관련된 것들을 탐색함으로써 결국에는 더 나은 사회로 가게 되는 어떤 밑받침을 마련하려고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 이론을 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인구 이론 중에 가장 유명한 세 가지 이론을 먼저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멜서스의 인구 이론입니다.
인구 이론의 핵심은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식량이 부족해진다. 그러한 식량의 부족은 모든 인구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기 전에 우리는 인구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멜서스의 인구 이론이겠고요. 반면 마르크스의 인구 이론은 이러한 멜서스의 인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크스가 주되게 주장하는 개념은 상대적 잉여인구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절대적 잉여인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이 잉여인구라고 하는 개념을 상류계급이 인구 문제나 빈곤 문제의 원인을 하층민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인구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변천 이론이 있는데요. 이 인구 변천 이론은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인구는 특정 단계, 그것을 우리는 전산업형 인구에서 증가형 인구에서 다시 정지형 인구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한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서스의 인구 이론의 기본 전제는 첫 번째가 무절제한 인간의 성욕이고 두 번째는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의 한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점점 자식을 많이 낳고 있는데 막상 그 모든 인간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식량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증가를 사전에 적절히 억제하지 않으면 인류의 빈곤은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고요. 즉 인간이 식량 궁핍 상황에서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매우 강력하고 연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구 억제 방법으로서 설명을 한 것은 일단 전쟁이나 질병과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 외에도 결혼을 늦추게 한다든지 혹은 출산율을 낮추는 어떤 예방적인 억제 방법을 통해서 인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멜서스 인구 이론에서 주되게 주장한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층민 혹은 그 시대의 이제 빈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마르크스의 이론을 통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잉여인구 또는 과잉인구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출산율을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110명이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10명은 과잉인구가 된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이 과잉인구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냥 우리가 고용비를 늘리든 어떠한 방식을 취하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최소 비용을 그러니까 최소 비용만 지불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부족하게 만든다. 그것들이 상류계급에 의해서 조작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는 순수하게 과잉 인구, 정말로 우리가 먹여 살릴 수 없는 어떤 인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잉여인구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즉 인구 증가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불안, 우리가 더 많은 빈민들을 고용해야 할지 모른다.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 라고 걱정하는 상류계급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이 잉여인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상류계급이 인구 문제나 빈곤 문제를 하류계급, 하층민 또는 빈민의 잘못으로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 잉여인구의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의 투쟁의 과정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의 투쟁의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이 마르크스의 인구 이론이었고요. 마지막 인구 변천 이론을 보시면 인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인구를 3가지 변천 과정으로 분류했다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전산업형 인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개발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유형입니다. 출생과 사망이 조절되지 않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인구를 일반적으로 전산업형 인구라고 설명을 하고요. 증가형 인구는 개도국에서 보통 나타나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인구 형태인데, 출생률과 사망률이 전체적으로 저하되지만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낮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증가형 인구입니다. 마지막 선진국에서는 정지형 인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사망과 출산 모두가 억제되는 어떤 형태가 정지형 인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지금 나타난 설명만 보시더라도 이러한 관점 자체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화하는 이러한 관점 자체가 매우 서구 중심이고 인종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히 인구 변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산업화의 속도가 다르고 인구의 변천 과정도 다르다라고 하는 다양한 비판들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저출산 현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2010년부터 거의 급격하게 저하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출산율 저하 문제와 맞물려서 평균 수명의 연장 또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같은 것들 때문에 인구의 고령화 또는 인구 증가 정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인구 대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적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저출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초저출산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 합계 출산율을 보시면 2010년 1.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현재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원인으로 꼽는 것들은 한 4-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초혼 연령의 상승 때문에 가임 기간이 단축됐다라는 측면이 있고,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변화도 있습니다. 즉, 결혼을 꼭 해야 하느냐, 혹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하느냐, 또는 자녀가 꼭 많아야 하느냐와 같은 다양한 결혼관 또는 양육관과 관련된 변화들이 있었고요. 또한 과중한 육아 비용 부담도 또 다른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한 문제, 또 다양한 여성 정책의 부재와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각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모성 친화적 정책 혹은 일가정 양립 정책들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모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성 친화적 정책이라고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것보다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서 육아 인프라를 확충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부모들의 육아 휴직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완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해준다거나 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OECD 평균 출산율, 합계 출산율의 내용을 보면 그래프상에서 빨간색에 해당하는 것이 한국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OECD 가입국들 기준으로 해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유소년 비율을 보더라도 그 까만색이 전체 OECD 평균이라고 본다면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프의 곡선 자체도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이야기를 여기까지 이제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한국의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자 하겠는데요. 의학의 발달 또는 의약의 발달, 그리고 영양 상태의 호전, 보건 위생관념의 향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증가해 왔고, 이에 따라서 노인 인구도 급증해 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 몇몇 읍면동 단위를 실제로 살펴보면 이미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전체 그 해당 읍면동의 노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읍면동도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부양해야 되는 대상자 수가 대폭 늘어난 거죠. 플러스로 노인 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료비 증가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가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질환들을 가지게 되고 질환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다른 질병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사회적인 비용 부담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에 이제 고령사회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유엔에서 보통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고령 사회 진입도 2018년에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1년 앞당겨진 2017년부터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고령화 속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빨라서 예상 자체는 2026년으로 하고 있지만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OECD에서의 이제 전체 노인 인구 비율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그 가장 높은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래프로 봤을 때 또 1995년 이후로 매우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노인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그 양적인 기준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높아서 속도가 매우 빨라서 속도 때문에 이제 일본에 비해서 더 짧은 기간 동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매우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소득과 출산력과의 상관관계 이론, 즉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저출산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과 출산력과의 상관관계 이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소득이 증가하면 출산력이 높아진다. 한마디로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녀에 대한 욕구도 늘어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있고요. 또 기회비용 이론이라고 해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직접비, 간접비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 많은 기사에서 대학 시기 정도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을 3억 8천만 원, 거의 4억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기사에서 양육비용 혹은 자녀 한 명이 졸업할 때까지의 양육비라고 하는 것들을 3억 8천 960만 3억 900만 정도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출산과 관련된 비용 혹은 양육과 관련된 비용이 너무 커지면 이것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혹은 이것에 대한 비용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많이 낳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회비용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또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결혼 상태에 진입할 수 있는 그것이 주거가 됐든 혹은 생활비가 됐든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결혼 시기가 빨라져서 출산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득과 출산력과의 상관관계 이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론으로서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출산 행위를 비용과 효용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론입니다. 그 말은 양육 비용이 출산으로 얻게 되는 어떤 기쁨 혹은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인 혜택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라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콜드웰이라고 하는 학자는 자녀 양육 비용의 증가가 개인의 출산 기피 현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양육에 대한 직접적으로 양육에 드는 양육비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일을 할 수 없고
경력 단절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간접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콜먼 같은 경우에는 자녀 출산을 경제적 비용 효용의 측면보다는 심리적 비용 효율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녀를 얻으면서 갖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혜택보다 이외의 다른 재화가 높다든지 또는 양육 비용이 증가할 때 개인은 자녀 출산을 포기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론으로서 선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출산을 할지 아닐지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첫 번째 가족 지향적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과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출산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일지향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무자녀인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응적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지향이든 일지향이든 이 두 가지 어떠한 선호도 없이 그냥 두 가지 다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선호도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에 경력 단절이라든지 혹은 아르바이트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피임혁명 혹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기회 또는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서 점점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회피 이론으로서는 2명의 학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것으로서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얻게 되는 그 효용이 어떤 것인지를 개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은 비용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 개인이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아이를 가짐으로써 갖게 되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장혜경의 연구에서는 자녀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이후에 원래는 이제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어느 정도 부양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키웠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나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부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노후에 나에게 닥칠 어떠한 위험의 회피에 대한 선택으로서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출산율 또한 저하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위험을 결국에는 미래에 닥칠 어떠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들이 위험 회피 이론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이론들이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탈물질적 가치 이론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유, 나의 자아실현, 나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탈물질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확산되면서 이혼율과 동거는 증가하고 또는 혼외 출산이 증가하는 경향,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가치들을 수호한다라기보다는 나의 상황에 잘 맞추어서 어떤 나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두 부부가 양육하고 하는 형태로서 잘 가족들이 구성되거나 구조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적 관심 증대 이론은 좀 다른 건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소수의 아이를 질적으로 우수하게 키우는 것에 큰 관심을 두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부부들은 일반적으로 다산을 통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자녀 양육보다는 적게 낳더라도 그 1명 또는 많으면 2명 정도의 아이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양육의 형태들을 제공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매우 적은 아이들만 낳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러한 내용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이론은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 부분부터는 사회 계급 및 계층 이론과 관련된 설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층이라고 하는 것과 계급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층은 일단 다차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희소 가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서열화가 되어 있고 또 경제적 부를 넘어서서 사회문화적, 정치적 권력의 차이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서열 자체가 매우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다분히 명목적 그리고 연속적인 것으로 소득의 차이에 의한 소득계층, 학력의 차이에 의한 학력계층과 같이 편의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그 가치를 가지고 그 계층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념화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각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경제적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계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정치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계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제적 속성에 훨씬 더 크게 관심을 가진 어떤 층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계급을 주장한 사람은 마르크스라고 하는 어떤 이론가 혹은 학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경제적 속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위계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층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생산수단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자본가 계급 그리고 노동자 계급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물론 중간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이원화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 그 사이에 해당하는 중간계급은 일반적으로 관리직이나 전문직, 사무직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신중간계급이 있고 과거에 이제 중간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혹은 수공업자, 서비스업자 등을 포함하는 구중간계급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중간계급들은 생산 수단을 일부 소유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계급이다. 한마디로 내가 그래도 일을 해야 되는 계급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층과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된다. 한마디로 계급이 훨씬 더 이제 생산 수단을 가졌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경제적 속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래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의 분류는 상류 계급이 있고 노동자 계급이 있고 그 이외에 중간 계급과 하류 계급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급의 갈등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는 보통 상류 계급과 노동 계급 혹은 상류 계급과 노동 계급 플러스 하류 계급의 어떤 갈등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중간 계급은 상황에 따라서 상류 계급에도 혹은 일부 하류 계급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급과 계층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계급은 갈등론을 중심으로 해서 재산을 중심으로 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대립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계급 간의 적대감이 있는 것을 기본 특징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계층 이론에서의 서열화 기준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적인 권력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지위와 같은 것들이 서열화의 기준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계층 이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류층과 중류층 그리고 하류층이 자유롭게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고 불평등한 분배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범주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계급과 계층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서열화의 기준이 어느 곳에 해당되어 있느냐, 서열화의 기준을 어느 것까지 포함하느냐, 그리고 이 지배계급 간의 혹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계급과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로우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계급 현상과 계층 현상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현대 사회에도 아직 이제 사회 계급 및 계층이 구분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아직도 어느 정도의 그
일반적인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가 있죠. 그랬을 때 카스트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주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득적 지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노력을 해서 내 계급이 바뀌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고 나는 그 계급에 따라서 주어진 일들만 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계급으로서의 이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정도를 일반적으로 생득적 지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개인의 지위는 이전에 부모가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되면 임의로 그 변경이 되지 않고 전통과 의식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카스트 제도는 일반적으로 맨 가장 위에 있는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지배층이 있고 그 아래 바이샤와 수드라라고 하는 피지배층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각각의 어떤 계급별로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만 계급 같은 경우에는 사제라고 해서 제사를 주관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거나 바이샤라고 하는 계급은 평민이라고 해서 농업과 상업 등의 생산활동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이 인도 카스트 시위라고 해서 나의 어떤 지위와 관련해서 다양한 불만들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관련 영상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한마디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득적 지위 때문에 이제 불만을 가지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큰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는 것인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계급이 분류되어 있고 그 계급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넘어가서 우리나라에서도 신분제도라고 하는 것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분제도라고 하는 것은 중세 유럽 봉건주의 사회에서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제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왕과 영주, 기사와 성직자 그리고 농노계급으로 구성된 위계적 사회였고요. 그랬을 때 영주들은 일반적으로 기사들에게 어떤 땅을 지급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반면 기사들은 이러한 영주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가 담당하는 특정한 어떤 지리적 범위 안에서 일반적으로 농노계급이 있어서 그 농노계급이 농사를 지어서 그것들을 탈곡하고 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영주에게 바친다든지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것 또한 철저히 폐쇄된 계층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신분 또한 출생에 의해서 결정된 생득적 지위의 형태를 띠었고 다른 신분 집단 간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예 폐쇄된 형태도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 카스트 제도와 같이 현재까지도 왕실이 존재하는 몇몇 국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과 벨기에, 덴마크, 모나코, 네덜란드,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느냐를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거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주와 기사 그리고 농노로 구성되어 있었던 과거와 달리 좀 더 산업화를 지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개방형 계층체제 사회로 변모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개인의 능력이 어떠한 수준이냐 혹은 업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지위가 결정되고 생득적 지위와는 반대로 보통 성취적 지위 혹은 업적적 지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수의 상층 계급과 뭐 그 큰 규모의 중간 계급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급 정도로 분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층 연구라고 하는 것의 접근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객관적 방법입니다. 그 말은 사회 구성원의 객관적 속성에 근거해서 그 개인 또는 집단의 계급이나 위치를 규정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정도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상류층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로 객관적 자료로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할 경우에는 부적절한 방법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주관적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자신의 계급이나 계층적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들한테 당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신의 어떤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뭐 상, 중, 하로 구분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뭐 상상, 상중, 상하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본다거나 하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의 주관적 방법의 장점은 정치적인 예측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본인의 수준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를 디테일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 예측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은 나의 실질적인 현 위치가 아니라 내가 희망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단점으로 꼽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관적 방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저계급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수저계급론 이전에 당신은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상류층, 중간층, 하류층이라고 본다면 여기서의 내용은 결국에는 중간층이라고 답하는 사람은 줄고 하류층이라고 답하는 사람은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산층이 점점점 적어지고 있다 또는 하류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 자녀의 지위가 당신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도 낮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2009년에 비해서 2011년에 갑자기 증가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회 계급이나 계층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제 점점 결국에는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또 다른 이야기는 바로 저 수저계급론으로 대표될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나는 무슨 수저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마치 현재 나의 어떤 경제적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저계급론과 관련해서 그 직장인들에게 동의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씁쓸하더라도 그게 현실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84.9%에 해당한다. 만들어낸 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5.1% 정도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주관적으로 본인의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것이 실제 현실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시면
네, 이렇듯 그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나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머무르지 않고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지기 힘든 어떤 미래에 대한 좌절감 같은 것들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그 계급 분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사실 꽤 많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계급론이라고 하는 것이 와닿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의 계층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분류가 되어 있고 그것을 넘어서기가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주관적 방법까지 이제 설명을 했었고 마지막은 평가적 방법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계급 그리고 계층적 위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동료의식 또는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특정 지어지는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 본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평가적 방법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어떤 공동체에서만 가능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자라고 말하는 집단은 전문가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 평가적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의 이 사회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제가 그 인구이동에서의 사회이동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의 계층적 위치에서 다른 계층적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수직이동과 수평이동은 각각 사회적 위치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 그리고 동일계층 안에서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각각 개념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이 있습니다. 세대 간 이동은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 계층의 상승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대 내 이동은 한 개인이 일생 동안 사회적 위치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개념화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직업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을 세대 간 이동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자녀가 갑자기 사법고시에 합격하면서 부모에서 자녀라고 하는 것의 직업적 지위가 갑자기 상승 이동하는 경우들이 세대 간 이동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내 이동은 그냥 여러 시점 사이의 직업적 지위가 상승 이동하거나 또는 하강 이동하는 경우들이 보통 세대 내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명의 사람이 그 나의 일생을 통해서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를 일반적으로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한다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극화의 문제에서는 보통 이제 중산층의 감소라고 하는 것들이 주되게 나타나는데요. 그랬을 때 중산층이 감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득 상위 계층 그리고 하위 계층으로 분포가 양극단으로 몰리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윗칸과 맨 아래칸에만 이제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양극화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발달로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문제 또는 그 시장 경제 내에서의 조세 및 세출 때문에 세출을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사회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등장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 기회를 누리고 있거나 혹은 특정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계층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계층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 50에서 150% 정도를 중산층으로 잡고 50% 미만을 빈곤층, 또 150% 이상을 상류층으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그냥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상위층이 30%, 하위층이 30%, 나머지 중간층 혹은 중위층,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40%에 해당한다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반면 사회학자들은 소득에만 국한하지 않고 소득 외에 직업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가치나 주택 가치 그리고 귀속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중산층을 판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중산층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네, 방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중산층을 분류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플러스로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산층의 범위가 좀 더 넓지만 중산층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인구의 범위가 그만큼 더 많지만 이제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비율이 거의 20% 수준밖에 안 된다. 플러스로 경제적인 취약자의 퍼센테이지는 거의 40%에 달한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는 자산을 키워주어야 한다. 단순히 소득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어떤 지적하에 다양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요약해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저축을 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돈을 벌고는 있지만 그 돈이 실질적으로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한마디로 그 사람의 자산 가치를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저축분의 일정 비율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해줘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저소득층이 소비 지출을 줄여서 어떤 저축을 할 경우에 그 일정 비율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금을 줘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산을 형성하게 된 경우에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 주택 구입이라든지 혹은 생활비 보조 아니면은 창업, 교육비와 같은 방법으로 활용하게끔 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역량을 더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미국의 예시도 제시되어 있는데 미국은 워낙 그 주별로 그 해당 주별로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1대1, 1대2, 1대3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있고 이것 이외에도 아동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동 대상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하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그 태어난 모든 아동들에 대해서 각각이 다 저축 계좌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아이들의 고등교육비, 즉 대학 진학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 이제 부모의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돈으로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내용은 최근에 매우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또 경기도 각각의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근로빈곤층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빈곤층은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모든 근로자들을 우리는 근로빈곤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에는 소득의 수준 자체가 매우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타임 즉 전일제 근무로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개인이나 가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사회복지의 방향성 자체가 결국에는 단순히 빈곤한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돕는다 정도가 아니라 근로와 연계된 근로연계 복지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빈곤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신빈곤층 또는 한계빈곤층이라고 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는데 신빈곤층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 빈곤층으로 떨어져서 헤어나가기 힘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계빈곤층이라고 하는 대상자들도 공공부조 대상자, 즉 극빈층이 수급하는 급여의 기준에서 100%에서 140% 기준에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한계빈곤층 또한 빈곤층으로 바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신빈곤층 또는 한계빈곤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로 이러한 신빈곤층이나 한계빈곤층은 위기가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긴급지원가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빈곤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을 도와야 한다, 도울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개념들과도 혹은 이슈들과도 같이 맞물려서 이제 최근 주택에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자들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 계급 및 계층 이론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비스와 무어스의 기능주의적 관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사회 계층이라는 게 약간 사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즉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당연히 이러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으로 기능별 우열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희소하다라는 전제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 무엇보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회 계층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성원들의 그 창의력 또는 소속감을 약화시킨다, 즉 매우 역기능적이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튜민이라고 하는 학자의 갈등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계급이 사유재산제가 생기면서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주로 토지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의 불평등한 배분에 의해서 발생하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어떠한 계층에, 특히 자본가 계급이겠죠. 자본가 계급의 권력과 특권이 집중되게 된다. 반면 노동자 계급 혹은 일반적으로 노예 계급 혹은 하층민 계급이라고 하는 대상자에게는 그만큼 권력이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마르크스는 사유재산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것을 폐기하면,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사유재산이 없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생산에 참여해서 모두가 똑같이 그 배분을 나누는 형태인 거죠. 그랬을 때야만이 계급 없는 사회 또는 인간 사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차스의 중간계급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마르크스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 많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틀린 것 중에 하나는 마르크스의 계급 관련된 내용에서는 주로 자본가 계급이 있고 그들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 계급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원론적인 크게 두 가지 계급, 이원화된 두 가지 계급이 있다라고만 설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두 가지 계급이 아니라 중간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직이나 기술직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현상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러한 대상자들을 일반적으로 중간계급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그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중간계급은 다시 신중간계급,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중간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자나 정신노동자 등과 구중간계급, 과거에 이제 있었던 수공업자나 아니면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로 구분이 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들 중간계급은 일반적으로 개혁주의나 아니면 개인주의와 같은 비슷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성향들을 보이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노동자에게는 약간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중간계급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어떤 안위 아니면 나의 부의 창출이라고 하는 거에 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대체로 노동자 계급이 갖게 되는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이들 노동자에 대한 일정 거부적인 태도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폴란차스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의 신마르크스 이론이 있는데요. 이 라이트라는 학자는 폴란차스와 마찬가지로 중간 계급의 문제에 이제 크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구조 안에서는 관리자 위치 안에서도 자본가적인 위치와 노동자적인 위치라고 하는 모순적인 계급 위치가 공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간계급이라고 했을 때 앞서서 폴란체스의 어떤 중간계급 이론은 중간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사한 이데올로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사한 이념들을 공유한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중간계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좀 더 자본가적 위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중간계급들은 좀 더 노동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적 위치에 있는 중간계급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생산의 물리적 기구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을 검토한다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는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배적인 위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생산 현장에서의 반장 같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계급 안에서도 이렇듯 자본가적인 위치를 점하는 일정 사람들이 있고 중간계급 안에서도 그러니까 착취를 일정 부분 당하는 어떤 노동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특정 계급에 속하는 것으로 중간계급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자체도 굉장히 모순적으로 그러니까 모순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부르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는 주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차스와 라이트 둘 다 중간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중간계급을 하나의 공통된 계급으로 보느냐 혹은 이 계급 안에서도 또다시 그 안에 어떤 모순적인 계급 위치가 공존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킨이라고 하는 학자의 신베버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학자는 마르크스보다는 베버에 좀 더 가까운 이론적 입장을 제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베버가 그랬듯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라고 하는 것이 계급 구조의 기초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파킨은 소유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고 또 권력의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회적 다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건데요. 저 사회적 다침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구조적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어떤 소유 정도에 따른 계급뿐만 아니라 인종이 어떠한지, 언어는 어떠한지, 또는 성별이 어떻게 다른지, 종교는 어떠한지 이러한 것에 따른 불평등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킨의 이론에서는 경제적인 부분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이유로 인해서 갖게 되는 어떤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 계급 혹은 계층 이론에서의 마지막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부르디외의 계급 이론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르디에의 계급 이론의 내용을 보시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 조건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은 맞지만 물질적 조건 자체가 계급의 본질을 규정짓는 것은 아니고 이것과 관련돼서 생겨나는 계급 간의 사회문화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의 성격과 계급 관계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투스라고 하는 개념을 언급했는데 이 아비투스는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명의 개인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내면화되게 되는 문화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 자본가는 자본가 계급의 어떤 성향을 답습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노동자 계급은 노동자 계급의 성향을 답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성장 과정에서 자기 계급 특유의 성향을 답습하게 되고 이러한 계급적 성향이 각 개인의 계급적 위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은 결국에는 계급 관계를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파악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를테면 상류층 자제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노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급 간의 구분이 확실해지고 경계선을 더 유지하게 되고 이것을 오히려 더 재생산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면 그 하층민 같은 경우에는 이때의 계급 이론에서의 하층민 같은 경우에는 하층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화적 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 계급의 특성을 구분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각각의 계급별로 다른 어떤 특성들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제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개개인들은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일방향적이거나 단선적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비판점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각자의 개인의 행위자로서의 능동적인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개인이 어떤 식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계급과 관계없는 어떠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였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균형과 안정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기능주의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유지나 아니면 존속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부르디의 계급 이론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 문화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급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계급 관계 자체를 결정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의도하는 바 자체가 그 계급의 어떤 계급이 존속되어야 된다거나 혹은 계급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입장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한다라는 지점에서 많은 어떤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의 오늘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퀴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사회 이동과 관련해서는 양쪽 모두에서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사회 이동에 관한 설명 중 맞게 설명한 것의 동그라미, 틀리게 설명한 것은 X 하시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1번 수직 이동은 사회적 위치가 상승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답은 뭘까요? 네, 첫 번째 문제의 답은 X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직 이동은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사회 계층이라고 하는 것 또한 상승할 수도 있고 또는 하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답은 이제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세대 간 이동은 두 세대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계급, 계층의 상승 이동이다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맞다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 부모는 이제 농업에 종사하고 계셨는데 자녀가 갑자기 뭐 전문적인 직업을 획득하는 경우에 결국에는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갑작스럽게 계급이나 계층의 상승 이동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세대 간 이동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세대 내 이동의 예시는 부모와 자녀의 직업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것의 답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그 부모와 자녀의 직업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대 내 이동이 아니라 세대 간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두 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것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이 일생 동안에 각각 여러 시점에 있어서 직업적 지위가 상승 이동하거나 하강 이동하는 경우를 우리는 세대 내 이동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사회 계급 및 계층 및 계급 이론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가를 보시면 기능주의적 관점은 사유재산제가 생기면서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에게 권력과 특권이 집중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의 답은 틀렸죠, 여러분.
기능주의적 관점의 내용은 사회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인 것이고, 결국에 그러니까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구조화된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능주의적 관점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유재산제가 생기면서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에게 권력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집중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은 튜민의 갈등론적 관점이었죠. 그리고 신베버주의 이론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급뿐 아니라 인종, 언어, 성, 종교 간 불평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브루디에의 계급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 관계를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파악한다. 즉 계급 간의 사회 문화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계급이 다른 계급과 구분지어지는 어떤 그 계급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서는 계급 관계를 결정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도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라가 있습니다. 갈등론적 관점은 중간계급의 유형을 구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그 중간계급을 중시한 내용들은 폴란차스의 중간계급 이론이라거나 혹은 라이트의 신마르크스 이론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답은 다가 맞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앞서서 제가 중간계급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 계층, 계급 이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대표적 이론가와 이론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이론가도 폴란차스와 마찬가지로 중간계급 문제에 역점을 두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이론에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구조 내에는 관리자의 위치에서도 자본가적 위치 그리고 노동자적 위치와 같이 모순적 계급 위치가 공존한다라고 설명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설명하는 이론가 같은 경우는 누구죠? 바로 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 그의 이론은 신마르크스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하나의 관리자적 위치, 중간계급의 위치 안에서도 경제적 소유권을 가진 계급과 가지지 못한 계급이라고 하는 착취관계에 의한 계층이 구분된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그 생산의 물리적 기구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한마디로 현장에서의 기구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노동력에 의한 지배력, 즉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을 일정 부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자본가적 위치, 노동자적 위치와 같은 모순적인 계급 위치가 공존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인구 이론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가를 보시면 멜서스는 전쟁이나 예방적 방법을 통해 인구를 억제함으로써 조절해야 함을 주장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물론 인구 억제 방법으로서 전쟁, 질병 등의 방법뿐만 아니라 결혼을 좀 늦추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출산을 억제하는 방법이든지 이런 것도 함께 주장을 하긴 했지만, 일단 이런 거가 전쟁이나 예방적 방법을 통해서 인구 억제를 한다라고 하는 지점은 맞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마르크스의 내용을 보시면 식량이 산술이겠죠.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멜서스의 주장이었고, 마르크스의 주장은 오히려 멜서스의 인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테슈타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인구가 최종적으로 정지형 인구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그 학자의 이름을 지적하고 넘어가진 않았지만, 사실 인구가 최종적으로 정지형 인구로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은 노테슈타인이 아니라 톰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톰슨 같은 경우에는 그 주장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노테슈타인은 출산과 사망의 수준에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인구를 4, 5단계로 분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테슈타인의 내용이었고, 톰슨은 공업화의 진전 수준에 따라서 인구를 3가지 변청 과정으로 분류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전산업형 인구에서 정지형 인구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죠. 그랬을 때 전산업형 인구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여러분? 굉장히 그 저개발 국가에서 나타나는, 즉 출생과 사망이 조절되지 않는 형태의 인구가 전산업형 인구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생자와 사망자라고 하는 거, 그 인구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특성을 띠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 증가형 인구는 개도국, 개발도상국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형태를 보이게 되지만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어떤 형태를 띠게 되어서 증가형 인구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지형 인구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그랬을 때 사망과 출산이 억제되는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 정지형 인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톰슨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서구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인종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라고도 같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것 자체는 각 나라마다 산업화의 속도가 다른 것과 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톰슨은 저개발국이라고 하는 곳이 출생과 사망이 조절되지 않는 전산업형 인구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 설명은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답은 가라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의 전반적인 수업 내용들은 인구와 관련된 내용들, 나아가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이론들을 주되게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이론들이 현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저출산 상황이 굉장히 심해지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도 실질적으로 어떤 양육비의 증가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양육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 또는 라이프 스타일의 선호에 따라서 바뀌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출산 고령화 관련 이론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사회 계급 및 계층 이론에서는 주로 계급과 계층이라고 하는 개념적 차이뿐만 아니라 이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과 실질적인 예시를 카스트 제도라든지 현재까지 왕실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국가들을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되게 주장되고 있는 수저계급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 사람들이 우리의 계급적, 계층적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규정짓고 있다라는 것들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